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 민수라는 대학생이 이사 오게 되었다. 민수는 학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독립 생활을 시작하는 터라 다소 설레면서도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압도되었다. 하루 종일 이사하느라 피곤했던 그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짐 정리를 끝낼 수 있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민수는 어렴풋이 잠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다. 벽 저편에서 들려오는 뭔가 긁는 듯한 그 소리는 매우 불쾌하면서도 신경을 계속 자극했다. 그저 건물의 소음이겠거니 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이번에는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이웃 주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어젯밤 들었던 소리가 혹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모두들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기분이 이상해진 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 의원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조사를 하던 도중 이 건물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옛날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 이곳에는 작은 공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여자가 불의 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이 지역에서는 때때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슴이 섬뜩해진 민수는 그날 저녁 친구들을 초대해 분위기를 띄우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흥겨운 시간도 잠시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지고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다. 친구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는 사이 방 안 구석에서 다시 한번 그 소름 끼치는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깜깜한 방에서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켜보니 흰 가운을 입고 머리가 긴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긁고 있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아무렇게나 방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밖으로 나와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다음날 민수와 친구들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민수는 짐을 챙겨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그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여전히 그 일대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후에도 그 동네에서는 때때로 알 수 없는 소리와 그림자가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조심해서 다니곤 한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작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집은 예전부터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고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피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이사 첫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그 자체로 매력이 있었다. 나는 짐을 풀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2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이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가 맞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방은 그냥 참고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나는 계속해서 그 방이 궁금했다. 나는 며칠 동안 일상에 적응하며 그 방에 대해 잊고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쿵쿵쿵 마치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소리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2층에서 멈췄다. 그제서야 나는 그 소리가 잠긴 방 안에서 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겁에 질린 나는 방으로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손잡이를 잡자마자 소리는 멈췄다.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 곧바로 방에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다. 어느 날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했다. 노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집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으며 옛날에 그 방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지낼 수 없어 굿이나 퇴마 의식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며 나를 돕지 않았다. 결국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 방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며칠 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독특한 소리와 함께 어느 순간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 들어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방의 문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문이 열리자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방이었고 나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러나 방 중앙에는 오래전에 써진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편지엔 여기서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드디어 자유로워졌어라는 단 한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다.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사건 이후로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평화로웠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무지함이 안전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고등학교에는 수십 년간 내려오는 유명한 괴담이 있다. 이 학교의 3층 여학생 화장실에는 한밤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의 교감으로 있는 이 선생님은 학생 시절 그 괴담을 직접 겪은 적이 있다. 이 선생님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괴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3층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울 속에 다른 세계가 펼쳐지며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응시한다고 한다.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게 된 그날 밤 그들은 학교 건물로 몰래 들어갔다. 교실과 복도를 지나 3층 화장실에 도착하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누가 먼저 들어가야 할지 망설이다 결국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고 이 선생님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가자 화장실은 어둡고 적막했다. 전등을 켜도 희미한 빛만이 공간을 어슴푸레하게 비추었다. 이 선생님은 거울 앞에 섰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는 정확히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거울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이 선생님은 눈을 비볐다. 분명히 자신은 혼자였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는 눈이 새빨간 낯선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선생님은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그 여자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하겠니? 라는 속삭임이 들렸고 순간 화장실의 문이 쾅 닫히며 빗장이 채워졌다. 이 선생님은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뭔가 무거운 것이 이 선생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더니 화장실 전체가 차갑고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면서 안개 같은 형체가 그의 뒤로 다가왔다. 거울 속빨간 눈을 가진 여자는 더욱 뚜렷해졌고 속삭임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하겠니? 절망감에 휩싸인 이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마지막 기도를 올리듯 속으로 외쳤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어왔다. 일순간 소란과 함께 화장실의 기운이 사라졌고 거울 속의 여인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친구들은 그 후로도 이 선생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누구도 그날의 경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이후로 절대 그 화장실이나 무모한 호기심을 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날 밤의 일이 잊혀질 때쯤 누군가 또다시 그 괴담에 도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학교에 퍼져나갔다. 그 후로 학교는 그 화장실을 영원히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오래된 자물쇠로 굳게 닫아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말을 꺼낸다. 한밤중에 그곳에 간다면 알 수 없는 빨간 눈의 여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느라 학교 도서관에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도서관 불이 꺼지고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랴부랴 노트북과 책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섰다.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그리 무섭지 않던 어두운 골목길마저도 그날은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골목을 지나던 중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가는 다른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내가 속도를 높일 때마다 따라잡으려는 듯 점점 빨라졌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결국 뒤를 돌아볼 결심을 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아무도 없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옆쪽 건물 창문에 무언가가 비쳐 보였다. 그것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창백한 얼굴과 긴 머리,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뛰고 뛰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잠시 후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건 아닐까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 여인이 창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점점 그날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집을 나서려는데 집 앞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걸음을 멈췄다.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문고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놀란 나는 문을 열고 나갔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에는 단두 글자만 적혀 있었다. 보고 있어. 혈액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두려움이 앞섰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아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망상일까? 그렇게 정신을 잡으려 노력하며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친구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환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불안에 떨자
상담사는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평온을 찾던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밖이 아니라 내 방 안에서였다. 눈을 뜨자 마치 거짓말처럼 그 여인이 방 한복판에 서 있었다. 보고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희미하다. 이른 아침 경찰과 친구들이 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의사는 나에게 약물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더 이상 그 골목길을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밤이 되면 불안감은 가시질 않는다. 그날의 그 환영이 진실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의 장난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날 바라보던 그 시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날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